나 오늘도 궁금한 게 있어. 뭔데? 북한 간첩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 정말 황당하지. 응. 내가 그 사건 직접 취재했거든. 언론에 보도 안 된 것까지 상세하게 말해줄까? 진짜? 좋아. 그럼 어쩌다 북한 간첩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게 됐는지 지금부터 설명해줄게. 이 사건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북한 내에 정찰총국 건물 지하에서 50대 남자 요원이 미션을 받아. 너는 지금부터 한국으로 잠입한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그에게 3만 달러의 공작금과 그것도 현금으로 중국인 신분으로 위장할 수 있는 위조 여권까지 건네줘. 공화국가 위대하신 수령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맹세하며 한국으로 잠입하게 돼. 그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미션은 크게 3가지였는데, 첫째, 한국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국제 결혼을 하고 합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것. 둘째, 서울, 경기 등 주요 다중시설과 인천항 부두 등 군사적, 정치적 기밀을 촬영할 것. 셋째, 수시로 북한 정찰총국에 보고하며 지령을 수행할 것. 이 남자는 미션대로 중국 동포로 위장해서 한국에 들어와. 무려 5년간 숨어 지내면서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이게 되지. 아니, 그럼 중국인 동포로 위장해서 이렇게 쉽게 한국에 직파 간첩이 내려올 수 있는 거야?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나라가 전자여권으로 교체된 시점이 2008년쯤부터였거든. 전자여권의 가장 큰 강점은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야. 그런데도 그때 이걸 뚫고 왔다는 건 아마 이 북한 간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로 여권을 위조한 게 아니라 중국에 실제 살고 있는 인물 중에서 이 간첩과 나이와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의 신원을 도용해서 실제 중국 여권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커. 북한 정찰총국 내에는 이런 위조 전문 담당 부서도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 전자여권을 북한 당국이 만들어냈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뚫렸다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인 거지. 이 북한의 직파 간첩은 무려 5년 동안 숨어서 국내에서 암약하게 돼. 하지만 꼬리가 길면 결국 잡히는 법. 2016년에 결국 우리 정보당국에 붙잡혔어. 우리 국정원과 검찰은 이 간첩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고 법원이 징역 5년의 유죄를 선고했어. 아니,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요원이 직파돼서 붙잡혔는데 5년밖에 선고를 안 했다고? 약하지. 응. 순방망이 같지. 응. 사실은 이거 되게 충격적인 지점이거든. 징역 5년이면 보통 큰 기업에서 횡령죄 정도에 준하는 처벌이거든.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과 체제를 위협하기 위해서 적국이 보낸 간첩에 대해서 5년 만에 겨우 붙잡아 재판에 넘겼는데 고작 징역 5년. 이건 너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당시에도 많았어.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간첩이 붙잡혀도 5년 뒤에는 자유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 저 나라에서는 간첩을 해도 별로 처벌하지 않는구나. 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는 거야. 그럼 그 간첩은 만기 출소했어? 5년 후에 만기 출소했어. 그때가 2021년이었어.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했지. 문제는 그 다음이야. 가족도 없고 고향도 갈 수 없고 그는 보호시설에서 지냈는데 거기서 수시로 나를 북한으로 보내달라 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어. 심지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지. 법적으로는 북한 주민들도 한국 국민이다 라는 이 대법원 판례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 인정을 받아. 하지만 주민등록증은 다른 얘기야. 이 간첩은 주민등록증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어. 취업이나 의료보험이나 정부 지원 같은 기본적인 걸 전혀 이용할 수 없었던 거야.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간첩도 보호해주는 세상이니 너무 좋아서 문제였던 거지. 그런데도 이 간첩은 만족하지 못했어. 청와대와 국정원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구하고 나선 거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어. 국정원이 일반 탈북민처럼 지원을 받으려면 전향 의사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법원을 통해서 주민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답변을 해줬거든. 그런데 돌연히 간첩이 이걸 사상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야. 나는 전향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국정원을 비판한 건데, 근데 이 모순되는 게 전향은 안 하지만 의료보험과 주민등록증은 발급해달라는 아주 이중적인 쌩떼를 부린 거지. 결국 그는 전향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을 했고 법원의 허가를 거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신분증까지 발급받아. 여기서 논란의 지점은 법원이 전향도 안 한 사람에게 훌렁훌렁 주민등록증을 마구 발급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2024년 5월 이 간첩은 경찰, 국정원,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이나 주거, 직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향을 해야 한다고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야. 손해배상 소송. 그 간첩이 요구한 건 무려 1억 원이었어. 자신이 경제활동이나 치료를 못해서 입은 재산적 손실이 8천만 원. 전향을 강요받아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2천만 원. 전향을 강요받았고 주민등록을 늦게 발급해줘서 내가 피해를 봤으니 국가가 책임져라. 라는 논리였던 것이. 황당하게 그지없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어? 서울중앙지법이 당연히 그의 청구를 기각했지. 탈북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스스로 보호해달라는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 간첩은 오히려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전향을 강요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증거가 없다. 설사 공무원들이 주민등록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이 간첩은 패소했어. 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인데 전향을 거부한 간첩이 주민등록 발급을 요구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건 이번이 처음이야. 이 간첩은 사상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상의 자유보다 더 우선시되는 건 국가의 안보였던 거지. 결국 보호를 받으려면 최소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라는 법리를 법원도 적용한 거야. 설마 항소하진 않았겠지? 이 간첩 집요해. 간첩이잖아. 항소했어. 어머. 2025년 9월 13일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법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됐을까? 1심과 똑같이 패소했어. 판결 이유도 1심과 거의 비슷했어. 항소심 역시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겠다는 보호 의사를 먼저 밝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이로써 2심까지도 이 간첩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그의 시도는 실패했어. 이 간첩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도 보여. 법적으로는 뭐 간첩도 원칙적으로는 상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법조계에서는 상고를 해봤자 질 게 뻔하다라는 반응이야. 1심, 2심을 거치면서 법원이 내린 명확한 판단은 전향 의사 여부가 법적인 판단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걸 보여줘. 그게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간주된다는 거지. 어쩌다 간첩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세상이 된 건지 너무 착잡하고 황당해. 애초에 법원에서 간첩을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를 만만하게 보게 만든 거라고 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적대 국가의 간첩들을 매우 강하게 엄벌하고 있어. 그래서 감히 그 나라엔 간첩을 보낼 생각을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 그런데 한국은 5년 동안 간첩 활동을 벌여도 고작 징역 5년에 불과했어. 그리고 심지어 그 간첩을 보호해주고 간첩이 원하는 대로 주장까지 다 들어줘. 이게 맞는 건가 싶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어. 여기까지 알면 이 간첩이 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지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보면 돼. 만약 북한에 우리 간첩이 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그거 생각해보면 진짜 처형이지. 그러니까 말이야. 오늘도 고마워요. 응?